네, 안녕하세요. 상사중재 사례 4주차 사전 제작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한상사중재원의 뭐 개괄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본격적으로 상사중재의 어떤 절차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4번 슬라이드에 있는 게 이제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보통 진행되는 중재의 프로세스예요. 뭐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당사자들 사이에서 이제 중재 합의가 있었냐, 그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일단 신청인이, 말 그대로 신청인이란 표현을 쓰는 게, 재판으로 치면 이제 원고 같은 건데, 그러니까 소를 제기하는 거죠. 재판의 경우에 소를 제기하는 것처럼 상사중재에서는 상사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표현을 해서 이 중재 절차에 신청을 하는 사람을 신청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재 신청, 분쟁을 중재로서 해결하겠다는 신청이 가장 먼저 오게 되고, 그러한 신청을 오면 상대방이 있잖아요. 그게 상대방이 이제 피신청인이 되는데, 이러한 중재 신청이 왔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대한상사중재원이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피신청인 측에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뭐 피신청인 쪽에서도 뭔가 의견과 생각이 있겠죠. 그래서 답변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답변서를 받고 이것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그 신청인한테서 온 의사나 의견이 피신청인한테 갈 것이고, 피신청인한테 간 내용들이 또 당연히 신청인한테도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재 절차가 시작이 되는데, 중재인을 선정을 합니다. 중재인을 선정을 하고 중재판정부를 구성을 하고요. 그 중재판정부의 절차에 의해서 중재 심리가 진행이 되고, 중재 심리가 진행이 되면 중재 판정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중재 판정에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 뭐 승인과 집행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법원에 가서 뭐 승인과 집행 절차가 진행이 되어질 수도 있고, 뭐 그런 절차들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해외에서 국외에서 승인과 집행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개괄적인 절차를 통해서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이제 상사중재가 진행이 되는데, 일단 이러한 중재 절차를 크게 나눠 봤을 때 국내 중재와 국제 중재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중재의 경우에는 가장 우선적으로 나눠서 살펴봐야 되는 것이, 뭐 국내 중재나 국제 중재나 뭐 거의 동일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중재 합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중재 합의는 서면으로 되어야 된다라는 거고, 서면도 서면이지만 사전에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이 중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후에 중재 합의 방식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 당사자들의 의사를 모아서 중재 절차로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대한상사중재원이 땅 파서 장사하는 곳이 아니죠. 중재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중재인들한테 뭐 어떤 중재인으로서의 어떤 수당이나 이런 것들도 지급을 해야 되고, 뭐 대한상사중재원이 어떤 국가기관이라기보다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뭐 운영에 대한 어떤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을 해서 대한상사중재원의 경우에는 이 중재 비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중재 비용을 제가 수업 시간에 중재 판정 사례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던 것처럼, 그 중재 판정이 내려질 때 누가 중재 비용을 부담하는지에 대해서도 결정을 내려가지고 판단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재 합의와 관련돼서 뭐 또 중요하지만, 신청을 받을 때 신청서와 함께 그 소정의 중재 비용을 신청인으로부터 받습니다. 물론 이 신청인한테 중재 비용을 받았는데 나중에 중재 판정이 내려졌을 때 뭐 피신청인이 중재 비용을 모두 다 부담한다든지, 아니면 신청인이 중재 비용을 모두 다 부담을 한다든지, 중재 판정부의 중재 판정에 따라서 중재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가 결정되어지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중재 판정이 내려질 때 결정 사항인 것이고, 일단 중재 절차가 시작이 될 때는 신청인이 신청서와 함께 중재 비용을 납입을 합니다.
그리고 중재 신청을 할 때는 여러분들 우리가 중간고사 여러분들 그 과제가 중재 신청서를 작성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당사자들 사이에서의 대리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논의를 해가지고 당연히 본인의 이름도 들어가지만 대리인들은 여기서 말하는 중재 신청서의 대리인은 법률 대리인을 말하는 거거든. 변호사 뭐 이런 사람들 선임을 해가지고 하고 이제 중요한 거는 신청 취지, 그리고 뭐 신청 금액 뭐 그런 것들도 적어야 될 거고 신청 원인, 사실관계, 예, 그리고 상대방, 그리고 쟁점 사항, 그리고 이게 중재로 오게 됐으니까 뭐 중재 합의나 중재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 중재 합의나 중재 계약서의 내용 뭐 이런 것들이 당연히 들어가서 중재 신청서를 구성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 납입하는 중재 비용은 보통 이제 이 관리 비용, 수당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예납하는 형태로 신청인이 이제 납부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판정부가 중재 판정부가 중재 판정을 내리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당사자들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분담을 하게 될지 비율이 정해지게 되겠죠. 자, 그리고 신청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대한상사중재원은 일단 기본적으로 접수합니다. 접수를 해서 내용을 확인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중재 절차가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신청인이 있으면 이제 피신청인이 있죠. 그러면 피신청인한테 중재 절차와 관련해서 신청인의 중재 신청이 있었다라는 것을 대한상사중재원이 피신청인한테 이제 통지를 하게 되는데, 피신청인은 이러한 중재와 관련해서 사무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답변서를, 그러니까 신청인은 중재 신청서를 쓰고 피신청인은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그 답변서의 내용은 뭐 당사자의 성명, 대리인의 성명, 뭐 명칭, 주소, 취지, 답변 취지, 뭐 분쟁의 쟁점, 분쟁 대상, 사실관계 뭐 이런 것들을 똑같이 신청인이 작성하는 게 신청서라면 답변서는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작성을 한다라고 보면 되고, 답변서 꼭 안 내도 돼요. 안 내도 될 수 있고, 뭐, 이거는 뭐, 실제로 본안 심리가 진행이 됐을 때, 중재 판정 절차가 진행되면서 뭐, 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뭐, 답변서를 안 쓰게 되면, 뭐, 중재 판정부가 바라봤을 때, 일단 자기의 주장을 안 하고 시작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뭐, 불리하죠. 그리고, 피신청인이 봤을 때 자기가 불만이거나 자기가 억울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피신청인이 다시 중재 신청을 하는 것도 있어요. 다른 쟁점이 될 수도 있고 동일한 쟁점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를 반대 신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대 신청도 원래 원 신청하고 절차가 같아요. 근데 이런 거잖아. 신청인이 신청을 했어요. 피신청인이 나도 억울해. 그래서 반대 신청을 했어요. 그럼 결국에 이게 사건이 같은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중재판정부가 이 원래의 본 신청하고 피신청인이 한 반대 신청하고 이걸 같이 병합을 해서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재판정부가 구성이 되겠죠. 중재판정부는 공정하고 독립적이고 이렇게 하는데, 보통 그 중재인의 경우에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인 풀을 구성을 해요. 그 중재인 풀에서 선발된 중재인들이 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이 절차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보통 3인의 중재판정부를 구성을 합니다. 뭐 기본적으로는 1명 또는 3명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웬만하면 3명의 3인 판정부로 가요. 웬만하면. 뭐 그 이상도 할 수는 있어요.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홀수의 숫자의 중재판정부를 구성을 한다. 사실 5명으로 해도 되고 7명으로 해도 되는데, 뭐 그렇게 되면 중재인에 대한 수당만 더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뭐, 1명 아니면 3명이에요. 1명 아니면 3명으로 보통 갑니다. 그리고, 이 중재판정부를 구성을 하면 사무국, 대한상사중재원은 신청인하고 피신청인한테, 이런 사람들이 중재판정부로 구성이 됐다는 걸 통지를 하는데, 만약에 이 중재판정부 구성이 좀 마음에 안 든다, 당사자들 입장에서 라고 하면, 당사자들이 이 중재인의 어떤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의심이 간다라고 하면, 저 사람은 중재인으로 하면 안 됩니다 라는 뭐 기피 신청, 저 사람은 중재인에서 빼주세요, 뭐 이런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렇게 해서 신청인이 신청을 하고 피신청인이 답변을 했고 중재판정부를 구성을 했고 중재인 3명으로 구성됐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대한상사중재원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중재판정부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중재판정부가 심리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중재판정부가 뭐 심리의 일자, 장소, 방식, 절차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서 당사자들한테 대한상사중재원의 사무국을 통해서 통지를 하고, 뭐 보통 이 본 심리가 시작이 되면 당사자들한테 신청인이든 피신청이든 자신의 주장이라든지 자신의 어떤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라든지 아니면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준비 서면을 제출하도록. 그러니까 무슨 말 할지, 네가 중재를 시작을 했는데 중재 심리 시작되면 어떤 이야기를 할지를 적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심리가 이제 시작이 돼요. 그러면 심리가 딱 시작이 되면 사건 번호 부르고 당사자 호명하고 이제 비공개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그리고 본 중재 절차 시작하기 전에 중재판정부한테 당사자들이 증거물을 제출을 합니다. 증거물을 제출을 하고 중재판정부는 이를 접수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뭐 절차 변경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무국이나 중재판정부가 요구하는 뭐 번역문이나 이런 것들을 제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심리시에 제출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사무국을 통해서 뭐 서류를 접수를 해가지고 뭐 중재판정부한테 제출하거나 타방 당사자한테 전달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중재 심리와 관련된 절차나 일정을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일방이 출석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경우에는 그냥 쌩까고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불리해요. 이게 보통 그 실제 절차에서 당사자들한테 충분히 심리에 참여해서 중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중재판정부가 양 당사자의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장소나 방식이나 시일들을 이렇게 정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안 한다? 그러면 그거 굉장히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논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그 주장에 대한 증거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제시돼야 되는데 그거를 뒷받침하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의사결정이나 하는 데 있어서 불합리한 상황이 제시되어 질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스스로 불리해질 필요는 없는 거거든. 그리고 심리 시작 전에 당사자들한테 중재판정부가 준비 서면을 하게 했던 것처럼 이제 심리를 끝내기 직전에 당사자들은 이 어떤 그 상대방에 대한 어떤 그 의견에 대한 논박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 절차가 진행이 되고 끝나면 이제 중재판정부가 중재 판정을 내리죠. 그래서 중재 계약의 범위 내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당한 그런 어떤 배상이라든지 구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재 판정의 어떤 결정 내용이 중재 계약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하면 인정받기가 어렵고, 그리고 중재 판정 내릴 때 그 신청인과 피신청인 중에 누가 중재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중재판정부가 중재 판정을 할 때 그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정해진 게 없다라고 하면 중재 심리 종결 후 30일 이내에 판정을 내리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3인의 중재 판정부가 구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과반수 이상, 뭐 3명이 똑같은 의견을 가질 수도 있고 1명이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낼 수도 있는데, 일단 홀수로 해야 되는 이유가 이 3사람 중에 소수 의견을 내더라도 다수 의견을 차지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는 거고, 뭐 거기에 따라서 이제 판정을 내리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재 판정은 이런 내용들이 담겨야 돼요. 당사자들의 이름, 명칭, 주소, 대리인의 명칭, 주소, 그리고 판정 주문. 그러니까 판정 주문이 제가 그 오프라인 수업 때 이렇게 한 서너 줄로 딱 앞에 위에 나와 있었던 그게 판정 주문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판정 주문은 누가 누구한테 배상해라, 중재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그런 내용이 딱 그 판정 주문이고, 그렇게 결정한 이유를 밑에 써줘요. 그리고 작성 날짜하고 중재지를 적어서 중재 판정문을 결정을 합니다. 보통 한국어로 작성을 하고요. 외국 중재의 경우에는 영어로 작성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본을 만들면 한국어로 된 거든 영어로 된 거든 모두 다 정본으로 보고, 해석상 차이가 있으면 한국어 본이 메인입니다. 그리고 이 중재 판정문은 우리가 당연히 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 대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뉴욕협약에 따라서 한국은 뉴욕협약의 가입국이기 때문에 다른 뉴욕협약 가입국의 외국의 승인과 집행의 보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사무국은 중재 판정이 내려지면 이 판정문을 당사자한테 보냅니다. 그리고 이거를 사무국은 보관을 해요. 그리고 관할 법원에 보냅니다. 관할 법원에서 송부해서 보관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일반적인 중재 절차고, 신속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중재의 신속 절차라고 하는데, 이거는 중재 제도의 그 신속성, 이거를 더 최대한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대한상사중재원의 신속 절차라고 하는 게, 대한상사중재원이 한국의 그 유력한 상설 중재 기관이잖아요. 이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빨빨리 문화죠. 빨빨리. 빨빨리 하는 거 엄청 좋아하는데, 상사 중재도 빠른데 그 상사 중재를 더 빨리 끝내겠다는 게 신속 절차예요. 그래서 이 신속 절차에 어떨 경우에 하느냐? 국내 중재의 경우에는 중재 사건 또는 신청 금액이 1억 원 언더,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속 절차를 적용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별도로 신속 절차로 따르기로 합의를 했거나 신청 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그러한 경우에 적용이 되는데, 만약에 1억 원이 넘더라도 합의가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신속 절차가 시작이 되면 어떤 게 일반적인 절차와 신속 절차의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면, 일단 중재인 자체를 별다르게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의가 없는 한 대한상사중재원 사무국이 중재인 명부, 중재인 풀이 있다라고 했죠. 중재인, 그러니까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인 명부를 관리를 하는데, 그 중재인 명부에 있는 리스트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정을 해요. 그래서 3인 중재 판정부로 안 하고 1명의 단독 중재 판정부를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 결정이 그냥 최종 결정인 거예요. 그리고 심리를 여러 차례 안 합니다. 원샷으로 끝내요. 한 번에 끝내요. 그죠? 그리고 뭐 반대 신청을 할 수 있는 게 보통 심리 종결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심리가 한 번에 끝나기 때문에 반대 신청을 빨리 해야 돼요. 신속 절차의 경우에도.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신속 절차를 통해서 얼마만큼 빨리 끝낼 수 있느냐.
중재판정부 구성의 통지를 받은 날, 그러니까 여기 위에 앞에서 중재인 선정을 해서 한 명으로 중재판정부를 구성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무국이 중재인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지정을 해가지고 중재인을 선정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한 명의 중재판정부가 구성되는 그날로부터 언제까지? 100일 안에, 거의 한 3개월 안에 판정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신속 절차입니다. 국제중재의 경우에도 별도의 다른 중재 규칙을 적용을 하는데 국제중재라고 하는 거는 대한상사중재위원회 국제중재 규칙에서는 당사자 중에 그러니까 일방 당사자니까 신청인이나 피신청인 둘 중에 한 명이 영업소를 대한민국 외에 두고 있는 경우이거나 아니면 당사자들의 중재 합의에 따른 중재지가 대한민국이 아닌 지역인 경우에 이제 원칙적으로 국제중재 규칙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국제중재 규칙과 국내 중재 규칙이 몇 가지 포인트에서 다른 점이 있는데 국제중재 규칙에서는 신청인이 중재 신청을 할 때 하나 100만 원 정도의 신청 요금을 내요. 중재 비용을 먼저 내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중재 신청이 접수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들한테 중재 신청의 접수 여부를 통지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끝날 때 이제 뭐 정산을 하는 것이고 중재 비용은 국제 중재 규칙에 따라서 뭐 똑같습니다. 답변서 제출하고 그 피신청인이 답변서 제출하고 중재 판정부 구성하고 이런 절차적인 부분은 국내 중재하고 국제 중재가 거의 같고요. 그리고 심리라든지 중재 판정과 관련된 중재 판정문의 송달이라든지 아니면 중재 판정문의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국내 중재하고 국제 중재가 거의 동일한 절차를 가지고 있어요.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 심리 절차와 관련된 부분, 심리에서 사용되는 언어에 대한 부분,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국내 중재와 국제 중재에서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중재 판정의 집행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국내 중재의 경우에는 그 판정이 내려지면 그거를 이제 법원에 보내서 법원에서 보관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국제 중재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승인과 집행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국내 중재와 국제 중재에 있어서의 어떤 절차적인 차이점이 발생을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대한상사중재원의 국내 중재 규칙, 국제 중재 규칙의 어떤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살펴봤고, 우리가 여러분들 그 중간고사 과제 내기 전까지 살펴봐야 되는 그런 내용들은 무엇이냐면, 이런 어떤 큰 틀에서의 절차들이 이제 프로세스가 쭉 진행이 되잖아요. 이제 앞으로 이론 수업을 중간고사 기간 조금 지날 때까지 한 8, 9주차까지 이제 그 이론 수업이 쭉 나갈 텐데, 그 이론 수업에서 진행되는 포인트들은 뭐냐면 요 중재 합의든 중재 신청이든 요 세부 절차 있잖아요. 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세부적인 절차에서 그 안에 디테일들이 어떻게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면 당연히 다음 주 강의부터 볼 거는 중재 합의겠죠. 중재 합의와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8주차, 9주차, 8주차에 중간고사를 우리가 따로 안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 수업을 9주차, 10주차 뭐 그 정도까지 갈 거고,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들 조 구성이 끝나면 이제 조별 모임을 통해서 중간고사 과제를 내는데, 물론 중간고사 과제를 여러분들 중간고사 기간하고 겹치게끔 해가지고 중간고사 한창 공부할 때 시나리오 제출하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나리오 제출은 언제까지 하라고 할 거냐면 5월 한 중순까지 하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5월 말부터 6월 초 사이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실제 상사 중재, 모의 상사 중재를 해야 될 텐데,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를 아마 5월 초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이 이론 공부를 끝내고, 중간고사를 다른 과목들을 치고, 조들 모여서 논의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시나리오 작성은 중간고사 이후 5월 초 중순에 제출하면 저하고 한 번씩 피드백을 할 거예요. 조별로 피드백을 해서 그 시나리오를 최종 확정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모의 상사 중재는 6월 달에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마 스케줄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맞아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주 우리 화요일 오프라인 수업 때 제가 이제 각 조를 확정을 해서 발표를 할 거니까 그때 다시 우리가 강의실에서 추가적으로 내용들을 조금 더 논의를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주 사전 제작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